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의 더 라커룸.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만 미국 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또 한 말씀 하고 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마지막 경기 7차전. 라크룸이라는 이 제목에 충실. 예, 라커룸이니까 야구해야 됩니다. 예. 초심을 잃지 말아요. 지금 언론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역대 최고의 경기였다. 월드 시리즈 역사상뿐만 아니라 레귤러 시즌까지 포함해서 최고의 경기를 꼽으라면 이 경기를 꼽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4시간 동안 특히 9회 초 스코어가 4대3일 때 1사 원아웃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선수가 미겔 로하스 선수. 한물간 선수거든. 한물간 선수인데 3-2에서 그러니까 3볼 2 스트라이크에서 친 게 레프트 펜스 넘어가지고 홈런. 4대4 이래 된 건데 이 로하스 선수가 어떻게 홈런을 칠 수 있었느냐. 타율이 1할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으로 하는 게 데이빗 로버트 감독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선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보통 한물간 선수니까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요. 항상 동료들을 항상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코치한테 가서 내가 뭐 도울 거 없느냐 이 인간성. 그래서 투입을 했는데 결정적인 홈런을 치고 결정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수비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버트 감독의 리더십이 인간적 리더십, 의리 이런 걸 많이 부각시키더라고요. 로하스 선수도 부인이 당신은 홈런을 칠 거야. 당신은 홈런을 칠 거야. 항상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또 이 긍정의 언어의 힘도 중요했다라는 점. 정치계의 로하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당신은 당선될 거야. 당신은 당선될 거야. 당신은 의원이 될 거야. 개혁신당. 또 월드 시리즈 MVP 받은 야마모토 투수 3승 했잖아요. 그죠? 삼승환 선수가 20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이 선수가 선발 투수 하고 나서 바로 본 투수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인데 본인이 자원을 했대요. 언제든지 내불러달라고.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팔 빠진다고. 메디컬 코치가 이제 그만할까 했더니 메디컬 코치가 내일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몸을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딱 관리하고 그다음 일어나니까 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뛰었다고 하는데 에리에다 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개혁신당의 야마모토 이긴 선수 선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시사를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분의 또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잡아와라.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참담하다 하나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관저에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당신이 가득 찬 표정.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해갖고 직접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질문하면서 뭔가 이렇게 증언을 유도하려는 듯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아주 또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추가 질문은 안 했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당신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신은 결코 별로 무례하게 안 보이던데요. 제3자를 그렇죠. 당신이라는 것처럼. 당신께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뉴스가 많아요. 이 대화에서 그죠? 대화에, 예. 그렇죠. 아 이제 술을 저렇게 마셨구나 하는 게 딱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를 그냥 돌리기 돌려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나올 계제가 안 됐다고 하는 그 상황하고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난폭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농담이 진담돼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체포자 명단에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신뢰성이 더 가고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고 한다면 저는 곽종건 장군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명된 것 아닙니까? 네네. 끌어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더라도 술 마시는 장면을 대통령 입에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나왔다는 게 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10월 1일 군 수뇌부가 그 상당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그 북한 미사일로 한 방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군 지휘관들이 모였을 때 술을 마셔도 되느냐? 군 통수권자의 문제. 그리고 아하. 저쪽에 청와대에서 절로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거기 대통령, 합참, 국방부가 같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아하. 하는 걸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사령관급들인데 작전 그러니까요.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위수 지역 안에서 이제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기분 너무 좋다고 막 폭탄주를 막 돌렸다는 거 앉자마자부터 막 돌리기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분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곽종건 사령관의 증언이 진실인지는 재판이 끝나고 음. 결과가 나와서 그게 진실로 판명이 되면 그때 비판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 탄핵 국면에서 이제 뭐 의원들인지 요원인지 뭐 인원인지 그 증언이 혼재됐다라는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저희가 중립적으로 판단이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도 문제지만 그 수뇌부들 그러니까 전국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지휘관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맥 10잔에서 20잔씩 돌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공방하는 그 핵심 자체가 당신 술 많이 마셨으니까 기억 못하지 그러니까. 라고 하는 공방이잖아요. 맞아요. 그 말인즉 술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하필 국군의 날이지만 국군의 날이라고 적국에서 침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점이 사실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거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느냐.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국군의 날을 합치고 지휘관들 불러다 놓고 소맥 20잔씩 돌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다는 대목인 거죠. 2010년 3월 26일로 기억되는데 천안함 격침됐을 때 예. 그때 당시 합참 의장이 그 전에 물론 그런 사건 나기 전에 다른 데서 어떤 식사 자리에서 술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얼마나 당했습니까? 예. 그 사람 그 사건 알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 지휘관들이 술 마시는 우리가 폭탄주 돌리고 하는 데 대해서 야 호기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답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폭탄주 돌리면 안 된다든지 예. 하는 반주 정도만 마셔야 되거든지.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 정도로 싫어했구나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와 그 이제 대통령 간의 독대를 계속 요청해갖고 이제 만났었잖아요. 뭐 윤 콜라 전 대통령 대접하고. 그 시기에 그 대통령실장에 배석한 상태에서 이제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렇게 책상 이렇게 그렇죠. 딱 하고 네. 해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고 그럼 좀 반추를 해보면 결국 계엄의 원인 중 하나 혹은 원인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도 좀 포함됐었던 그렇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김건희 씨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계엄이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해서 좀 그런데 망상적 그리고 발작적 계엄이었거든요. 예. 망상이란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과 예. 그걸 계엄 선포하는 게 주도 면밀하지 않고 발작적으로 했는데 그 말은 감정적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감정적 동기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부인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부인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뭐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뭐 예. 좋습니다만 예. 집착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킨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의료 대란을 지금 수습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예. 한동훈 음흠. 당시 대표가 예. 그때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됐거든요. 근데 협조가 안 된 이유도 또 김건희 씨가 2,000명 정원에 그렇게 집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숫자. 네. 또 하나는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감찰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특별 검사 말고 이제 대통령실한 특별 감찰관을 임명을 해라. 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랬죠. 좀 그 대통령 가족들 또 여사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요 말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다. 근데 그걸 크게 생각해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말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뭐 특검도 처음부터 되게 강하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좀 교감이 있었을 거고 예. 또 특별감찰관이라는 나름의 대안을 낸 건데 그것조차도 현명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걸 계엄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망상이 결국 스스로 계엄을 자초하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곽종근 장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상당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길잖아요. 예. 네. 그걸 보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어. 저게 변호하려고 하는 건지 저렇게 하면 불리할 텐데.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걸 한번 느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느꼈어요. 지리멸렬이에요. 이게 저는 술하고 관계 있다고 봅니다. 질이 멸렬하다. 네. 논리가 지리멸렬한데 아. 이게 술 많이 마신 사람 뭐 이거 필름 끊어지는 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예. 하여튼 비정상적이었다고 봅니다. 저 발언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말리는 제스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예. 곽종건 사령관한테 이렇게 술 많이 드셨죠? 라고 물으니까 그 중간에서 변호인이 잠깐 끼어들어가지고 좀 그만하시죠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새어나오는 말이 질문 몇 가지만 하려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틈새를 한번 보시면 변호인들의 말도 지금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변호인의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지금 답답함이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결정적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증인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간중간 압박해서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이분이 나간 다음에 재판장한테 탄핵 심판 때도 소추인이 몇 개 질문을 하면 답변도 길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래서 사실 뭐 몇 개 묻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기현 판사가 사람마다 다 말하는 성격이 다 다른데 뭐 그렇게 그런 걸 지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 요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예. 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으로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문영배 전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행 요사 인터뷰를 하면서 곽종근의 말이 맞고 윤석열의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곽종근 장군이 상관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분이 그때 김병주 의원하고 그 인터뷰를 예.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찍혔죠. 유튜브로. 그렇죠. 예. 많이 찍혔지만 결국 이분의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재판이 공개되니까 더 좀 상세하게 그 좀 알 수 있을 악에 대해서 뭐 좋은 측면도 있는데 자, 이제 또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나왔다고 하죠. 이분이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한테 왜 개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따졌다고 하고 이상민 전 장관을 향해서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설전이 있었다고 하고 당신이 국무회의 네, 맞습니다. 제대로 갖춘 거냐 요거 갖고 이제 설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 대표님. 저는 그 전부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믿음직해 보이더라고요. 최상목하고 조태열. 두 사람은 그동안의 정언이나 이런 게. 근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생각보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행동이 단호하지 못했다 예. 하는 게 좀 많이 드러났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 생활 몇십 년을 망치렵니까 하는 건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저는 의료 대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꼭 이걸 말릴 수 있었던 사람 또 대통령이 버거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는데 말리기는 그냥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의사들을 막 공격했던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예. 이 장면하고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CCTV가 공개되기 전에는 최상목 대행이 계엄 국면에서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서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국회에서 보낸 적이 있었었고 예. 한덕수 총리가 탄핵 국면에서 그 최후 변론 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였다라고 예. 하면서 대중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언론 보도는 한덕수 총리는 말렸구나 그런 지금 라고 그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CCTV가 공개가 되니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최상목 대행이 더 분노하고 말리려고 했었었고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이상민 장관과 웃으면서 그 포고령이 적혀 있는 의심이 든 쪽지를 두고 오래 가지고 대화를 있으면서 했죠. 사실 말리지 않은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을 다 듣고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엄중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재판 결과에서 진짜 계엄을 말리려는 충신과 진짜 계엄에 동조하려고 했었던 간신이 잘 이제 곧 구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CCTV가 정말 중요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증거였죠. 됐고,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또 그 증거가 보존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던 예.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에서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3시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속영장. 이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고, 영장도 한 160페이지 굉장히 길다고 하죠.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발부 과연 될 것이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조 대표님부터. 이건 발부되어도 파장이 크고 안 되어도 크고 예. 그러네요. 두 개 다 그런 크네요. 네. 건데요. 지금 면책특권의 그 문맥을 읽어보면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면은 책임 묻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 사안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사안이고 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예.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렸고 원내대표는 그와 정반대되는 결단을 내렸으니까 예. 한동훈 대표 행동이 하나의 이 판단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대표 사이의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사진에 무슨 모의가 있었느냐, 그날 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네. 이걸 앞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한테 할 때 내놓을 예. 거 아닙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될 거로 보는데 이준석 저 개혁신당 대표? 대표가 상당히 신중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추경호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면책특권의 역사가 아하.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국의 왕과 의회가 항상 싸울 예. 때 그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면책특권이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갔는데 네. 그 역사성까지 따지면은 형사처벌은 무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즉 선거에서 심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꼭 그 형사처벌을 통해서 이걸 재단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는 상당히 생각을 하도록 만든 좋은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을 했고 의원총회 소집을 당사에서 국회 다시 당사에서 국회 두 번이나 번복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번복했다. 라는 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당사로 내려와라라고 이제 그렇죠. 국회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있는 의원들에게 당사로 내려와라. 네. 이렇게 근데 얘기했다는 이걸로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추가로 특검에서 뭔가 추경호 대표의 핸드폰 내지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또 마침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추경호 대표가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아까 몇 시간 전에 밝힌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글쎄요. 더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아마 기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중에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해제 표결을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다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여당 의원들 당시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도 어떤 물리적 그러니까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표결을 단지 불참했다고 해서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논리까지 이어지지는
어려울 거다. 예, 추가적인 핵심 증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핵심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대표를 따라서 표결에 참여한 18명, 예. 18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18명은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그 혼란기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하고 그래서 정당 해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면은 이 18명 덕분에 한동훈 대표 덕분에 정당 해산은 무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는 바로 추경호 노선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포고령이 위법하다고 지적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의총 소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 출입이 가능해서 무력화는 인식 못했다.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다 양보를 하더라도 이 포고령이 위법하다 지적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 포고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건데 계엄을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아니 한동훈 대표가 즉각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저도 그 이야기 듣자마자 네. 아니 포고령에 왜 이미 사표 던지고 나간 그 전공의들 왜 잡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거 처단한다. 처단한다고 48시간에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처단하겠다. 바로 아직 계엄 해제되기 전에도 저는 방송을 했는데 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예.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아니, 저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면서 단 한 사람도 한동훈 대표 빼고는 단 한 사람도 한글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음. 이거 문제 아니에요? 포고령 문제죠.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당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계획적인 방해 내지는 어떤 계획적인 동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선포한 계엄에 따라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여기에서 대통령을 따라가지고 계엄에 동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한 의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속내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오늘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렇죠. 그때 계엄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당시에 나의 표결을 방해했었던 요인은 경찰밖에 없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 무슨 뭐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표결을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방해했었던 경찰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죠? 네. 정치 행위니까 정치적으로 추궁하는 게 제일 맞죠. 그거는 역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특검이라는 수사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할 정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친위 쿠데타다. 군대가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간 역사적 사건이다. 예. 그럼 여기에는 가차없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일벌백계로라는 주장도 난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양당 간에 어떤 그 서로 토론이나 화두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예. 정치의 범위와 사법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보이콧했어요. 시정연설을 듣는 거 보이콧했고 국회 로텐드 홀이었나요? 앞에서 뭔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규탄하면서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는데 그 장면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입장을 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주로 이제 좀 허전하군요. 에이펙 주관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이 비기긴 했네요. 앞으로도 백지석이 빠졌으니까.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좀 허전하군요.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했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 정장,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오늘 이제 비판하고 이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는 범죄자다 뭐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예. 이런 행위를 했으면은 음. 국민들 중에서도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에이펙 정상회담을 대성공시켜 가지고 예. 지금 국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바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재판 중지법 같은 거 취소시키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유 있게 나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거는 계산도 안 맞고 이거 어떤 역사 흐름에 타지 않고 승차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 역사 역사가 진전하는데 승차 역사가 거부. 앞으로 하고 있는데 승차를 거부하는 완전, 예. 앞으로 나간 역사에 아니, 좀 낙오되는 그런 낙오되는 느낌을 느낌. 이 흐름에 아하.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이긴 사무총장. 저는 그 물론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도 좀 이해를 해요. 거기서 시정질이 들으면서 박수를 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로텐도홀에서 피켓까지 만들고 마스크까지 만들면서 범죄자 꺼져라 라고 발언하는 건 조금 아까까지 사실 계엄 선포하고 그 속한 정당의 일원들이 그러니까요. 저렇게 나서는 것은 절대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이펙 관련해서도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펙이라는 게 그냥 다자 회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뭐 한미 정상회담 계속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하게 있었었던, 사실 되게 아주 복잡한 외교관계 기술이 필요했었던 건데 큰 무리 없이 잘 치렀다면 좀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중도 연성 지지층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싫어 라는 느낌이 좀 너무 안 해. 많이 들어서 안 해. 뭐 이거 싫어. 근데 결국 이게 평상시에 야당이라면 모르는데 곧 계엄을 거쳤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억지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건 되게 상당히 잘못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그 시정질이 이전에 원래 대통령과 오부 요인들 그리고 야당 대표들 이제 초청해놓고 사전 환담하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는 불렀는데 개혁신당 대표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불러야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게 원래 아니라? 부릅니다. 당연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불러요. 당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례적으로 대표님 오세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준이 없이 어떤 조국 대표는 부르고 뭔가 세석의 대표, 야당 대표, 기혁신 대표는 안 불렀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부가 불편해하는 게 있을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또 잘한 회담이라고 칭찬 많이 했는데. 그럼요.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는 직접 들어가가지고 시정 질의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총장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오부 요인과 함께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전 시정 질의에 대해서 전 이런 기조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라는 게 역대 관례였는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좀 그분은 아쉽네요. 오늘 연설에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이 나왔어요. 박정희가 고속도로 산업화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의 고속도로. 거의 처음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인 거죠.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도 인상적으로 들으신 것 같고. 자, 에이펙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좀 드려보면, 이제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총력을 다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대표님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하긴 했어, 우리 정부 모두. 그리고 여기 경주에서 이루어진 게 잘 됐다고 봅니다. 경주, 신라, 경주, 왕관, 금관 이런 게 서로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금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신라라는 나라가 한때 통일을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 300년 되는 평화를 불러왔구나 하는 것도 좀 알게 됐고, 특히 이번 첨단 제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키면은 한국이 선도국가 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비전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거대한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전부 다 미래, 먹거리 이쪽으로 국민 관심이 앞으로 쏠릴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예. 큰 화두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네. 예, 예.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디테일 부분에서도 우리가 3,500억 500억. 그 말하지만 분할 예,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외환 시장에 대한 충격 줄이고 그다음에 떼이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장치를 예. 몇 개 한 거. 상업적 합리성. 그렇죠. 예. 뭐 등등.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체험하시기에.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표가 작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재판 아주 중지법 간단하게 재판 중지법 철회해라. 아, 지금 아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이번에 이 정치판을 경색시키는데 외관 하나를 해체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헌법 제84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사실은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를 하면서 헌법 제84조 이야기를 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헌법 84조 유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사법 압박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조의대 물러나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맞아요. 그래서 필요도 없고. 예.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가 가능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한미 회담 예. 관련해서는 이제 뭐 분납 결정,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았으면 뭐 정상적이지 않은 협상일 수 있겠지만 어떤 평론인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강도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강도. 사실 어떻게 선방하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일본과 당장 비교를 해보면 그 5,500억 불을 이제 미국이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김정관 장관이 버텨서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곳에 그렇게 투자하기로 한다라는 그 조건을 MOU에 담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뭐 터프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나라 강요들이 잘 버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주 선언문을 제가 뭐 영어지만 번역을 돌려가지고 좀 봤는데요. 어휴, 사무총장하고 다릅니다. 예. 예. 그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경주 선언에 채택시켰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이지만 그렇죠. 다자 회담에서의 그 전 세계 의제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G7이나 G20이나 연성해서 채택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 저출산 문제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천연가스, LNG라든지 화석연료를 이제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현실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되게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다만 뭐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뭐 남중국해 같은 정치적 분쟁에 대해서 일절 배제 언급이 없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성과 있는 선언이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보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 그리고 인천하고 경주가 이렇게 경합했을 때 경주로 땡기는데 역할을 한 김석기 네, 의원. 예. 그리고 저 경주시장 준하경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뭡니까 리셉션에도 안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예. 자기들이 차지할 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계엄령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제일 원망스러운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번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외교부가 노력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노력 많이 했었고 참석하는 걸로 방향으로 갔었었고 그 과실을 수확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모든 기회가 이제 다 날아가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걸 잘 마무리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 팩트 시트도 공개되면서 어디 기업에 투자한다 이거 자세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협상이 타결됐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세부적인 데 대해서는 예. 제가 정보가 없고요. 예. 다만 제가 좀 그쪽에 잘 아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보니까 과연 미국의 제조업이 예. 재생할 수 있느냐에 아, 대해서는 회의적이더라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안 된다는 이유가
제조업에 맞는 근로윤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지. 노동자들이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저임금을 보장했던 이민자들을 지금 추방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누가 메우느냐. 자체 모순. 그리고 제조업이 한번 기울었다가 다시 살려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다만 두 나라가 예외합니까? 저 독일과 일본이지. 그 독일과 일본 두 나라 국민들이 잘 훈련된 부지런하잖아요. 양국 국민들은.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는 수천억 달러를 조절해가지고 안 떼이도록 하는데 제일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상호 합리성. 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이지. 내년 중간 선거. 중간 선거에서 11월 중간 선거. 대패를 하면은 아마 급속도로 레인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 우리 정부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겠죠. 분할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렇죠. 내년 선거를 기다리는 추이를 기다리는 쪽으로 하니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작성되는 이 그 국제적 어떤 협상 관계가 내년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게 예. 10월 28일 기준 로이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봤거든요. 네. 긍정 평가가 40이고 부정 평가가 60에 달해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평가가. 예. 근데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막 그 이득을 이끌어 오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중간 선거에서 혹시나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의석수를 더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죠.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예. 네. 사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선언에 그 자유무역이라는 단어가 최종적으로 막 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된 거거든요. 트럼프가 테리프 관세라는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다자주의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내년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뭔가 미국의 정책 방향도 새로운 전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AI 투자도 이제 대통령을 강조를 했는데 젠슨 왕이 이제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엔비디아 최첨단 칩은 미국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뭐 미국 기업이라도 볼 수 있는 측면. 아니 근데 예. 저는 이게 사실 26만 장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게 준다고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엔비디아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업인데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이라고 하는 게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조건 지렛대를 삼아서 다른 나라에 무조건 다른 것들을 뺏어 오려는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에이펙 중간에서 젠슨 왕이 26만 장을 주겠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못 들었는지 이제 막 듣고 그렇게 뭔가 지렛대 삼아가지고 안 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26만 장 주겠다고 좋아했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맞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맞겠다는 대상이 대충 그 문답 분위기로 보면은 중국에 주는 걸 맞겠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하더라고. 타국. 예, 그래서 네.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이런 걸 만든다는 게 결국 NVDI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그럼요. 그렇죠. 이런 그 젠슨랑도 공조 구조를 비즈니스맨이죠. 만드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종합 제조업 국가가 세상에 몇 개 안 없죠. 되잖아요. 예.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좀 저자세이기도 하니까 자기들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데 저는 우리한테는 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기술 수용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젠슨 왕 입장에서는 사실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국가라고 아마 꼽을 거예요. 그러면서 26만 장이라는 결단을 한 것은 그 말을 한 것은 어찌 보면 한국을 테스트베드화 하겠다. 그래서 진짜 AI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 제시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오는 GPU가 굉장히 기존 GPU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GPU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은 미국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지렛대 삼아서 뭔가 더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것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지금 AI로 승부를 걸겠다는 게 본심이라면은 우선 원전, 탈원전 전력 전력. 포기해야 되고 예. 지금 돌릴 수 있는 것은 40년 수명 끝나도 돌려야 됩니다. 예. 그 결정을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안 하면은 추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말로만 이렇게 되는
예. GPU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엔비디아의 jensen왕도 역시 뭐 AMD에 지금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을까 저는 낙관을 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에 또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에이펙을 마치자마자 이제 대통령 그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 만에 이게 처리가 됐죠. 이것을 보고 이제 자기 정치하지 말라라는 대통령실의 경고다라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 대표님부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이밍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입장에서 네. 그런데 그 아주 논리적으로 승부수하게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헌법제 84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예. 딱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또 최근에 와서 민주당 안에서 반정청래 여론이 높아가고 하니까 일단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지금 1년 유예한 검찰청 그 해체 있잖아요. 예. 해체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문제라든지 이 문제도 그쪽 민정수석실에서 또 법무장관이 주도적으로 가능성이 할 수도 있군요.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장동 2심 재판 지금 최근 선고가 됐는데 요 해석을 또 여야 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판결문 중에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 수뇌부다 뭐 이런 주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긴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보다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할 건 아니고요. 예. 결국 배임죄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등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시 시장일 때 결재권자로서 도장을 찍은 그 대장동 문서에 대해서 배임죄가 인정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퇴임 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을 텐데 만약에 이게 정책적 판단이어서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됐다면 불리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서로서 보고를 받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였거든요.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 고의이든 미필적 고의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예. 조 대표님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근데 이재명이란 이름이 거기 뭐 390분 네. 나온다면서요. 예. 판결문에서. 예. 근데 직접적인 무슨 증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 재판 또 다른 데서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별개 재판입니다. 거기에 맡기지 굳이 그것까지 판단에 안 넣겠다는 예. 그런 계산으로 보여가지고 본안 재판을 해봐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두 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